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연애였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아온 제게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참 다정했어요. 자연스레 만나게 된 그의 부모님과 동생들도 국임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된다는 기정사실 아래 연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시집을 가는 건가 싶던 어느 날 그는 담백하고 성실한 그의 성격과 꼭 닮은 프로포즈를 제게 해주었어요. 내가 너의 평생 기둥이 되고 다리가 되어줄게. 나한테 기대고 나를 지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끔.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아니야, 내가 고맙지. 당신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 앞으로는 내가 당신 남편이자 아빠로 늘 든든하게 옆을 지킬게. 그리고 혼자 당신 곱게 키워주신 장모님께도 내가 든든한 아들 역할 잘할 테니까.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는 저를 눈물바다에 푹 빠뜨렸습니다. 남들처럼 비싼 레스토랑 빌려서 꽃다발 가득 비싼 반지에 선물 한가득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소박한 커플링을 건네며 담백하게 건넨 프로포즈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울린 건 그의 진심이었어요. 제게 반지를 건넨 후 그가 뭔가 하나를 더 제게 주었거든요. 큼지막한 진주알이 박힌 반지였습니다. 커플링은 뭐고 이건 뭐야? 이거 장모님 거야. 그거 알아? 진주는 바다가 흘린 눈물이래. 그래서 진주 반지 끼면 이 진주가 슬픈 눈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반지 낀 사람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진대. 장모님, 당신 혼자 키우면서 많이 우셨다면서 이제 그 눈물 흘리시는 일 없게 이거 하나 끼워드리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반지를 전해받은 엄마도 꺼이꺼이 저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도 울까봐 저 통에 보냈다며 물기 가득한 목소리로 예비 남편이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는 그날 이후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뺐다 하면서 한없이 바라만 보셨습니다. 차마 아까워서 끼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곱게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쓰다듬기만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끼다가 똥돼. 그냥 껴 제발. 그 사람이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거 사준다고 장모님 꼭 끼고 다니시라고 했다고. 아이고 얘 돼지발의 진주야 아주. 퉁퉁 풀어버린 손에 이 고운 거 어떻게 끼우니? 내가 잘 보관했다가 너 나이 들면 물려줄 테니까 네 고운 손에나 잘 끼워. 어허, 이 아주머니가 진짜.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엄마, 내가 계속 뭐라고 했어? 나를 사랑하자. 몰라?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자, 따라해. 나를 사랑하자. 그래, 알았다. 나를 사랑하자. 오케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자에 맞게 우리 복습하러 백화점 가자. 가서 진짜 날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지. 아이고 이놈의 기집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여간 쇼핑할 기회는 아주 귀신같이 잡지. 어허, 아니라니까. 아직 정신무장이 덜 됐네, 우리 박 여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자. 에라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자. 엄마는 나를 사랑하자는 말을 크게 외치며 까르르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0수년 전에 한 지점으로 저를 추억여행 시켜주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아이들의 지독한 따돌림 안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이유도 참 유치하고 단순하죠. 오히려 어른이라면 쉬쉬하며 숨겨줬을 것들이 아이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단순한 놀림거리가 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건 하나였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산다는 거였죠. 온갖 소문이 휘몰아쳤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처 입은 어린 저는 적절하게 응대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자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봐야 앉아서 계속 머리카락을 뽑거나 팔이나 다리를 피가 날 때까지 긁어대는 것이었지만 그런 저를 보는 엄마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솟았겠죠. 그때 엄마가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는 그 누구한테도 없어.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일단 네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널 사랑해주는 거야. 어린 제가 엄마의 그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눈에 핏발이 선 채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 엄마의 그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의 놀림 속에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놀림과 괴롭힘이 올 때마다 속으로 나를 사랑하자라고 주문처럼 외웠더니 아이들도 점점 저를 존중하고 조심스레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를 구한 이후 저와 엄마는 모녀라기보다는 자매, 아니 그 이상의 동료, 전우가 되어갔습니다. 세상 천지에 서로 의지할 대상은 서로밖에 없었고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서 가장 기대되었던 건 사랑할 대상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예비 남편, 자애로운 시부모님, 시동생과 시누이까지도 흔히 말하는 시댁 갑질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었거든요. 저희 상견례 날도 엄청 웃겼어요. 아마추어 트로트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상견례장으로 반짝이 재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영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어깨춤을 추며 장단 맞춰 들어오시고 그런 부모님이 익숙한 듯 시누이 시동생도 고개로 박자 맞추면서 입장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어디 가서 흥으로 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리듬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시부모님의 최애 친구로 등극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생 둘뿐이었던 삶에 그렇게 사랑 넘치는 가족이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이제 엄마도 저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사랑할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이 늘어났다는 행복에 겨웠던 어느 날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반지받고 한참 행복해하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얼굴 가득 수심이 드리워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와,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복장 터져 죽겠어. 처녀 귀신 되겠다고 말을 좀 해봐, 어? 혹시 그 결혼 전에 신부들이 온다는 메리지 블루, 그게 엄마한테 온 거야? 그런 거야? 뭘 신경을 써. 그냥 신경 쓰지 마. 너 결혼하면 어차피 시집 귀신이고 네 가정 꾸리다 보면 엄만 뒷전일 텐데 지금부터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지. 뭘 새삼스레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 엄마? 우리 박 여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신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위도 아들이고 사위 덕에 가족 생겼다고 어깨춤 추시던 분 어디 가셨어? 달나라 가셨어?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 야, 사람이 뭐 좋다고 계속 좋니? 그래, 나도 잠시 좀 들떴다. 그건 인정해. 딸년이 결혼한다는데 싸매고 누울 애미가 어디 있어? 그런데 너도 생각해봐라. 너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설치기까지 내 인생은 어땠니?
난 너 키우느라 행복 같은 거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애면 끌면 애쓰고 살았어. 그래, 지금 와서 좀 억울하다 왜? 난 억울한 것도 못하니?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건데? 엄마 혼자 나 키우면서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받은 것들은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서 뭘 어쩌라고 하냐는 말이면 끝이더라. 내가 등신이지. 내 거 못 챙기고 산 내가 등신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내 인생 좀 살 테니 넌 그냥 시집가서 네 인생 살아. 아니 엄마,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엄마 인생에서 빠지면 엄마가 행복해져? 진짜로 그런 거야? 맞아.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누가 없어야 행복할 것 같다. 너 지금 나한테 가족이 생겼다 어쩐다 혼자 즐거워서 펄펄 뛰고 있지? 그러다 애 생기면 낼름 나한테 맡기면서 손주 보니 행복할 거라고 할 거잖아. 그런데 나 싫어. 손주 보는 것도 싫고 사위도 사실 귀찮아. 결국 다 지네 필요할 때만 와서 알랑방구 낄 게 뻔한데 지금부터라도 나 혼자 홀로 오롯이 내 인생 즐기련다. 그러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나 안 볼 거야? 안 볼래. 나 좀 억울해졌어. 난 너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했는데 넌 시집 간다고 혼자 칠렐레 팔렐레 세상 다 가진 듯 신나고 그 꼴 보는 것도 꼴사납고 짜증나. 그러니까 그냥 이 시점을 기회로 서로 보지 말자. 엄마! 아유, 그 엄마 소리도 좀 그만해. 지겨워. 나도 이제 엄마 안 해. 내 이름 박진숙, 박진숙으로 살 거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것보다는 덜 당황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건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위 하면서 물고 빨고 정말 친아들처럼 예뻐했던 엄마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자기를 좀 자유롭게 놔달라고만 하니 예비 남편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골머리를 싸매자 예비 남편이 말한 건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외로워서 그러신 게 아닐까? 무슨 소리야? 외로워서 그렇다니. 생각해봐.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기 전에 세상에 당신이랑 장모님 딱 둘뿐이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반쪽 같은 당신이 결혼해서 가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약간 뭐 번아웃 그런 것처럼 상실감이 크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당분간 장모님이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하실 수 있게 좀 지켜봐드리고 기다려보자. 지금으로서는 무작정 우리 생각대로 왜 그러냐고 다그쳐봐야 소용없을 것 같긴 해. 예비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평범한 모녀가 아니기는 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한테 동료였고 유일한 의지처였으니 그런 제가 시집 간다는 사실만으로 나이든 엄마에게는 조금 충격이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예민하다. 그냥 아들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굳이 나를 저렇게 인생에서 떨어내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제가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엄마에게 조금 기다리고 엄마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했지만 사실 제 성격은 그렇게 마냥저냥 기다리는 인내심 가득한 성격은 못 됩니다.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지만 일단 빠르게 뭔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 개 이것저것 하는 건 못했고 문제집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각 잡고 앉아서
엄마와 독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한테 뭐 말 안 하는 거 있지? 엄마가 그냥 단순히 내가 결혼을 해서 엄마의 상실감으로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절대로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이때까지 엄마 서로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정말 전쟁 같은 이 세상 둘이 협력해서 이겨내고 버텼어. 앞으로도 그건 달라질 거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숨기지 말고 말을 해. 내가 뭘 숨겨? 내가 뭘 무서워해? 너는 항상 그렇게 네가 다 답정해놓고 네 답대로 사람 끌고 가려고 하더라. 너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난 너한테 숨기는 것도 없고 너한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지금도 봐.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제 너한테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고 있잖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진짜로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나 엄마가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잖아. 아이고, 네가 날 얼마나 안다고. 솔직히 네가 엄마 하긴 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슨 마음으로 널 키웠는지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볼 생각이나 했어? 엄마의 그 마지막 일갈은 살짝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엄마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해라는 건 그냥 순전히 제 범주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틀로 이해하는 것밖엔 안 되긴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이해한다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의 그 깊은 세월의 슬픔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의 그 말에 사실 할 말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 저도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과연 뭐가 저렇게 엄마를 저한테서 돌아서게 만들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전혀 그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비 남편의 말대로 엄마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나 고민이 되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저렇게까지 꽉 닫혀버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히려 더 방치된 것 같다는 생각에 상처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엄마에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정말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의 나날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엄마가 결정적인 행동으로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몇 달 뒤면 결혼할 거라 어차피 집에서 나갈 건데 그 몇 달을 못 참겠다며 글쎄 저한테 집 나가서 따로 살다가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랑 그렇게 단 한순간도 같은 집에 있기가 싫어? 싫어. 예,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평양 감사도 싫다고 한다더라. 나 너한테 진짜 마음이 떴나 봐. 그냥 내 공간에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살던 아니면 네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던 그냥 내 공간에서 좀 나가줘. 제가 버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순한 편이기는 한데 한번 고집을 세우면 그 누구도 못 걷거든요. 짐을 바리바리 싸서 문 밖으로 내놓고 번호키까지 바꾼 채 문도 안 열어주는데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대역 죄인이나 된 것처럼 집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죠. 이쯤 되니까 그냥 엄마가 조금 마음 풀리기를 기다려보자던 예비 남편도 조금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혹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냐 아니면 우리 결혼 얘기하면서 뭔가 큰 실수한 거 아니냐면서 뭔가 계속 자기도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었죠. 그런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계속 찜찜했던 건 다름이 아닌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저 엄마랑 여느 모녀와 다른 정말 친밀한 사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눈빛만 봐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엄마의 눈빛은 정 떨어지고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눈빛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거는 엄마가 분명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니 제가 알 도리가 있나요? 그저 답답함만 감춘 채 계속 엄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답답한 시간이 흐르던 중 엄마는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마지막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처럼 버티는 엄마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바닷가로 냅다 내달렸습니다. 바닷가는 저희 모녀에겐 특별한 장소예요. 서로 축하할 일이 생기면 바닷가에 와서 폭죽을 터뜨렸고 아주 크게 싸워야 할 일이 생겨도 바닷가를 찾아 파도를 앞에 두고 언성을 높였거든요. 펑펑 울어야 할 일이 생겨도 바다에 와서 모래사장에 다리 뻗고 울다 가곤 했습니다. 바다는 그래서 저희에게 기뻐도 오고 슬퍼도 오고 싸울 때도 오는 그런 곳이었죠. 마침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거세서 아주 싸우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나 못 참겠어 이제. 대체 왜 이래? 미쳤어?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조만간 죽기라도 한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나 그냥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김나연 엄마 아니고 박 여사 아니고 박씨 아줌마 아니고 박진숙으로 살고 싶다고. 내가 골백번도 더 말했는데 너 귓구멍 막혔어? 응? 왜 자꾸 사람 침 빠지게 한 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만들어? 엄마, 진짜 단단히 뭐가 잘못됐구나. 제정신 아니네. 아이고, 제정신이야 예전역부터 아니었지. 내가 제정신이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 혼자 그러고 키웠겠냐? 나사 하나 빠진 등신이라 그러고 살았지. 제발 좀, 나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마지막 말을 거의 발악하듯 제게 쏟아낸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그 거친 바닷가에 저를 혼자 두고 휘적휘적 사라졌고 저는 멍하게 엄마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주변 사람들을 찾아 몰래 엄마에 대해 묻고 다녔죠. 다들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던 와중 엄마와 같이 일하고 있는 최 여사님이 무심히 한마디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글쎄다. 딸 결혼시킨다고 한동안 신나서 혼수 본다, 살림 본다 막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좀 잠잠하기는 하대. 중간에 뭐 다른 이상한 건 없었고요. 워낙 성실한 양반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티내거나 그러지는 않지. 그래. 딱 한 번. 아이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있었네. 그게 뭔데요? 아니 우리 마트에서 작년부터 무슨 노동자 보호? 복지? 그런 걸로 진짜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주거든. 그래봐야 뭐 피 뽑고 오줌 검사나 하고 한 5만 원 더 내면 위도 한번 봐주고 그런 간단한 거. 그런데 그거 결과 듣고 한동안 좀 멍하더니 평생 그런 부탁한 적 없는 이가 교대를 좀 바꿔달라고 하대. 자기 병원을 좀 가봐야 한다고. 그래서 교대 한번 바꿔준 적이 있어. 그래요? 혹시 어디 병원인지 아세요? 그냥 가까운 데 간다고. 이 길 건너 종합병원. 거기 간다고 하던데?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간다는 얘기 조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병원 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결과도 안 알려줄 거고 병원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도 없었죠. 그런데 마침 예비 시동생이 그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천우신조였죠. 저기 도련님한테 우리 엄마 무슨 검사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좀 봐달라고 해줘. 무슨 소리야? 아이, 큰일 나. 개인정보가 얼마나 엄중한데 잘못하면 얘 잘려. 아니, 생판 남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엄마 보겠다는 거라니까. 그리고 도련님이 뭐 정보를 빼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원무과잖아. 진료비 냈는지 안 냈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슬쩍 보면서 그참에 그냥 병명이나 과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말해달라는 거지. 내가 서류를 떼어달래? 아니면 의사를 만나게 해달래? 에이, 그래도 안 돼. 평생 정석대로 공부만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남편은 여간에서는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울어도 보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봤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을 썼죠. 당신은 내가 그냥 남이구나. 그래, 이런 관계 유지해서 뭐하냐? 그냥 우리도 헤어지자. 뭐? 아니, 얘기가 왜 거기로 튀어? 야, 아이, 그건 아니지. 펄쩍 뛰는 예비 남편에게 시동생 구슬러서 알아오지 않으면 파혼이라고 엄포놓고 시동생에게는 울면서 읍소해서 간신히 병명만 얻어냈습니다. 위암 2기였어요. 저기 형수, 요즘에는 워낙 의술이 좋아서 이건 수술하고 항암 잘하면 완치율도 엄청 높아요. 그런데 검사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후에 치료를 전혀 안 하셔서 이 정도면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갔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어휴, 이 답답이 박 여사.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기이기는 해도 위치나 크기가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사실 이후 일은 장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암도 좀 부지런한 암이 있고 게으른 암이 있어서 세포가 막 빨리 커지고 퍼지는 애들은 항암도 치료도 수술도 시간 싸움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사돈 어르신이 약간 그 케이스 같다는 생각이긴 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얼른 설득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시동생 얘기를 듣는데 아주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아니 다들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병도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든 완치하려 해야 할 판에 나을 수 있고 시간이 있는 병을 왜 굳이 숨기면서 키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엄마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뭐 엄마가 당연히 문을 안 열어줄 걸 알아서 일단 열쇠공을 대동하고 갔죠. 남의 집 문 따줄 수 없다는 열쇠공에게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도 보여주고 제가 따라고 하면 안에서 뭐라고 하든 바로 따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도 했습니다. 뭐 생돈 나가는 거 누구보다 아까워하는 성격이니 문 따서 돈 들기 전에 문을 열어주면 가장 고마운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엄마 태도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엄마도 저 키우면서 제 고집이 엄마 고집 이긴다는 거, 제 성질이 화산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알 만큼 알았으니까 문 정도 부숴도 할 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살 동안 순순히 문 안 열면 45만 원짜리 번호키 그대로 고물되는 거야. 생돈 막 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나 맞이할 거면 알아서 해요. 자, 샌다. 하나, 둘. 진짜 너 왜 이래? 안 보고 싶다니까? 둘 반. 계속 나 밖에서 얘기해? 암 걸린 거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뭐? 문 열어요. 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그제야 철컥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서술에 퍼렇게 질린 채 오도 가도 못하던 열쇠공에게 출장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5만 원 쥐어드리고 저는 집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속 썩인다. 아니,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잃은 것처럼 나한테 있는 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영 끊겠다고 난리를 부려? 엄마, 그거 오바야. 내 결혼 망칠까봐? 미쳤나봐, 진짜. 결혼은 지금 못하면 한 달 뒤에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되는 거지. 사람 목숨이 중하지, 어? 엄마, 나 고작 이딴 인간으로 키웠어? 암 걸린 엄마 두고 희희낙낙 결혼해서 사는 후레자식으로 키웠냐고. 제가 와다다 따지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짠해서 저도 같이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울며 수술받자고 하는 제게 엄마가 건넨 대답은 뒷골이 띵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출소했어. 나한테 전화했더라.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너도 나도 죽여버린대. 아빠가 출소를 했어? 울먹이며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마등처럼 20년 전 그날의 밤의 일이 떠올랐어요. 술에 잔뜩 취해 깨진 병을 휘두르고 있는 아빠.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며 저를 보호하던 친모. 친모는 제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술 먹은 개가 된 아빠가 병을 들고 제게 달려들던 그 순간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걸 막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편적인 기억이에요.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친모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자 모두가 세상 서럽게 울었던 거. 예쁜 아줌마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앞으로 내가 네 엄마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던 거. 그 아줌마에게 제가 어느 순간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던 거. 그런 장면이었죠. 수십 개의 장면이 툭툭 지나간 후 저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인간이 왜 벌써 나와? 그리고 돈 얘기는 뭐야? 아빠 얘기에 사지가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던 그 인간이 왜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나는 건지 순간 공황이 확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주섬주섬 앞머리를 돌리며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자해하던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온 거죠. 엄마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제게 다가와 안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네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는데 좋은 날 앞두고 그 망할 인간이 또 네 인생 망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냥 맡기고 너는 훌훌 잊고 살아. 그게 맞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 벗어날 수 없어. 엄마, 이거 혹시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딸 팔자 엄마 닮는다며. 우리 엄마 죽인 그 인간이 나까지 때려 죽여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 나 무서워. 야, 너 내 딸이야. 맞아 죽긴 뭘 맞아 죽어. 넌 가끔 내시경이나 하면서 건강 챙겨. 딸 팔자 엄마 닮는다고? 아이고, 내가 물려줄 게 없어서 딸한테 위 아픈 거 물려주겠니? 그런 거 안 물려줄 거야. 너 내 딸이니까 네가 걱정할 건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위 아픈 거, 그거 걱정해야 돼. 어쩌면 어거지로 우격다짐하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씩 앞머리를 잡아뜯던 손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엄마, 나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내가 너 힘들게 안 해. 그 인간이 너 찾아와서 괴롭히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돈 얘기는 뭐야? 그 인간이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 네 친모가 남긴 돈이 있다는 거지. 네 친모가 자기 남편 개차반인 거 알고 보험이며 뭐며 다 네 앞으로 돌려놓고 미리미리 처리 다 해놨거든. 나한테도 맡겨둔 게 있고.
그런데 나 너 키우면서 네 엄마가 남긴 돈 한 푼도 안 썼어. 내 친구가 핏값으로 네 앞에 남긴 재산이라 생각하니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 너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너희 앞으로 다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그 후레자식 같은 놈이 출소하면서 그 돈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협박하더라. 뭐 하겠어. 하던 짓 도박이나 하겠지. 지 마누라 돈 빼서 도박하려다가 마누라 죽게 하고 감옥까지 간 놈인데 사람 안 바뀌더라. 안 바뀌어. 엄마, 그 돈 그냥 줘버려. 그 돈 주고 나랑 엄마랑 어디 멀리 다른 데 가서 살자. 예, 정신 차려. 그 인간이 돈 받으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니? 그거 하루면 말아먹고 다시 나타나서 목 조일걸? 그런 꼴 당하는 사람 나 하나로 좋게. 엄마고 그러니까 인연 끊고 네 살 길 찾어.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만큼이나 겁에 질린 게 분명했죠. 마치 야차나 귀신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제 친부가 나타날 것을 겁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엄마는 그 파렴치한 인간한테서 저를 지키기 위해 살 좀 떼어내는 심정으로 저를 밀어냈던 거였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암에 걸렸고 치료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자연스레 세상을 떠날 테니 그 전에 제가 예비 남편 그늘 아래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버린 일이었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고민하거나 심각한 일에 휘말리는 게 엄마는 본인이 위험해지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겁니다.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꾸 마른 몸으로 게다가 아파서 성치 않은 건강 상태임에도 저를 지키겠다고 달달 떨고 있는 엄마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머리 떼던 아이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켜도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키고 싸워도 제가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주 대차게 한번 들이받는 건 해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죠. 그 사람 전화번호 줘. 뭐? 너 미쳤어? 엄마가 안 주면 나 흥신소에 또 돈 써서 알아내야 돼. 엄마 헛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할 때 줘. 엄마는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것 같으니 결국 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망하게 달려온 예비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 엄마와 함께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아니, 이 사람까지 해한 범죄자인데 그 사람을 당신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용기나 만용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 혹 내 친부로 인해 시부모님이나 당신이 꺼림칙한 게 생겼으면 파혼해도 좋아.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일게. 그런데 나 이번만큼은 정말 가만히 못 있겠어. 예비 남편이 가만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장모님, 제 얼굴 보세요. 눈이 매서워졌어요. 입술 다문 거 보시라고요. 저가 아무도 못 말려요.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걸요? 아이고, 저게 내가 무서워서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네, 저 한번 결심하면, 그것도 아주 단단히 결심하면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으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서워지거든요. 일생 살면서 몇 번 장착하지 않았던 그 눈빛을 제가 빛낸다는 건 상대가 엄마를 죽게 한 파렴치한이건 나라를 망하게 한 역적이건 제 손에 끝난다는 걸 의미했죠. 두 사람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곰곰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엄마에게 선언을 하나 했어요. 나 오늘부터 엄마랑 이 집에 있을 거야. 토달지 마. 말리지 마. 반대할 생각도 하지 마.
설득할 마음도 먹지 마. 내가 그냥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바로 짐 싸들고 엄마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아빠가 하는 전화는 차단시켜버리고 엄마가 집 앞 슈퍼도 못 나가게 모든 것을 다 인터넷 주문으로 처리했습니다. 꼭 나가서 사와야 하는 건 예비 신랑에게 부탁했죠. 아니, 이게 마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뭐 방어가 최선의 공격일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 혹 쳐들어오면 당신이 지켜주면 되잖아. 내가? 저기 자기야, 나 체육 시간마다 벤치에 앉아서 책 보던 애야. 체육 점수 늘 바닥이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책 드는 손도 떨려. 이런 나한테 지금 지켜달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평생 책만 보고 공부만 한 사람이 누구를 상대해? 차라리 너랑 내가 후라이팬 하나씩 들고 덤비는 게 낫지. 그래? 그러면 후라이팬이나 좀 사놓자. 요즘 주물로 된 거 그 쇠 후라이팬 잘 나오더라. 그거 2개 주문할까? 너 지금 농담이 나와? 아니 얘가 진짜 어쩌려고 이래. 두 사람은 계속 걱정을 끊임없이 해댔지만 저 그냥 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손자병법, 오자서병법, 오륜서, 무경십서, 무비지, 무호병법을 비롯 각종 무협지에 완전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죠.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며 돌격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것을요. 끝까지 살아남고 끝내 이기려면 작전이 필요하고 때를 기다리며 정확한 한 방을 날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생길수록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무서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귀신 이야기에 푹 빠져서 혼자 없는 무서움도 만들어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모가 이런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별로 무섭지 않은 것도 내가 무섭다 하면 진짜 무서워져. 그럴 땐 차라리 눈을 크게 뜨고 저리 가, 무서움 저리 가, 두려움 저리 가 이렇게 외쳐. 그러면 진짜 없어진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그 얘기를 들은 후 장롱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식탁 아래서 귀신이 웅크리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이 올라올 때마다 외쳤습니다. 저리 가라고 말이죠.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아빠였지만 엄마를 위해서도 제가 더 이상 떨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작전이란 많이 알면 알수록 들통나기도 쉬운 거잖아요. 엄마에게도 예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은밀하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원했던 그날이 왔어요. 엄마와 점심을 먹으려고 가자미 굽고 미역국 끓여 딱 한술 뜨렸는데 멀쩡한 벨 놔두고 굳이 쾅쾅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이가 내 전화를 씹어? 야,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물러날 줄 알았냐? 없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왔으니까. 이것들이 아주 사람이 가만 기다려주니까 가만히 팽겨쳐 둔 걸로 아나, 이씨. 나와. 내 돈 내놓으라고. 안 나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저리 가라고 주문처럼 외웠어도 실제 목소리가 들리니 여전히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그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제가 무서워하면 엄마는 정말 할 일 없이 무너지실 테니까요. 그래서 무심한 척 덜덜 떨리는 손을 혼자 지그시 누르며 엄마에게 무시하고 밥이나 드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겁에 질릴 대로 질린 엄마는 한술도 뜨지 못하더라고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미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닌 망치 같은 걸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끄러운 소리에 내다본 이웃들에게 험한 욕짓거리에 위협까지 하는 걸 듣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하는 건 민폐겠다 싶어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실 것까진 없잖아요. 어라? 아이 너? 이야, 아이 너 많이 컸다 야. 이 싸가지 없는 것. 애비가 그 추운 데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면회 한번 영치금 한 번을 안 넣어줘? 에라이 취애미 닮아서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에 상판도 재수없게. 야, 너 지금 걸치고 입고 쓰는 거 그거 다 내 돈이야. 내가 지금까지 쓴 건 그냥 애비로서 큰 임심 써서 안 받을 테니까 남은 거 당장 내놔. 아, 당장 내놓으라고. 20년 만에 만난 딸한테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아이고, 그러면 뭐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길 바라셨어. 아이, 꿈깨. 세상이 그렇게 동화가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네가 내 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양큼만 네 애미가 다른 놈이랑 붙어먹어. 널 낳고 내 새끼인 척 키우다가 아이 내 돈 다 너한테 주고 나 엿먹인 건 줄 어떻게 아냐고. 불행히도 친딸이더라고요. 뭐? 이게 진짜 말하는 뽐새하고는. 야, 시끄럽고. 아이 돈 내놔. 너 그냥 얌전히 주고 끝나는 게 너도 인생 편하다. 안 그럼 내가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발 뻗고 못 자게. 짐작은 했지만 제 친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사실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해보려고 한 건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긁어 모으고 모아 만든 제 최후의 인정을 베푼 거였어요. 혹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보이거나 미안한 기색을 띠거나 머뭇거리는 게 보이면 제 엄마가 남겨준 재산의 일부를 주고 이걸로 정리하자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친부라는 사람은 일말의 개선 여지도 주워다 쓸 재활용 부분도 보이지 않는 말종 중의 말종이더라고요. 할 수 없었죠. 폐기 처분을 선택할 수밖에요. 사실 지난 몇 주간 저는 집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흥신소를 움직여서 친부의 뒷조사를 했고 그제야 왜 친부가 엄마를 죽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도박 빚에 그 도박판을 운영하는 무서운 사람들한테 사채까지 빌려서 썼더라고요. 그걸 갚지 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 뻔하니 참 창의력 넘치게도 감옥으로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엄마가 잘못되면 엄마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채업자에게서 도망가고 돈도 손에 넣을 방법으로 그 악한 짓을 한 거였어요. 게다가 도박으로 감옥 간 사람들과 사람을 해쳐서 감옥 간 사람들은 수감되는 곳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즉 감옥 안에서 자기한테 복수할 사람들을 만날 일도 별로 없었던 거죠. 강산이 두 번은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슬슬 자기 찾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3년 전부터 가석방을 아주 열심히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무언가를 잃은 사람은 결코 그 잃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특히 제 친부처럼 뒤통수 제대로 치고 도망간 사람은 더더욱 잊혀질 권리가 없죠. 저는 친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미 사전에 연락을 다 취해두었습니다. 친부가 감옥에서 나왔고 자기 돈도 아닌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행사하려 한다고 말이죠. 법적으로는 제가 지금 엄마에게 입양이 된 상태라 친부와는 법적인 관계도 완전 정리되었거든요. 당연히 그의 빚을 계승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떼어먹고 도망간 친부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갈더라고요. 빚 많이 지고 도망가셨던데 그 사람들 지금 밖에서 아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걸요?
원래 사람이 꼬리 한번 잡히면 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2명만 알아도 나머지 10수명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여기서 이러고 계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라고? 아이, 그게 무슨... 빚진 자는 잊혀질 권리가 없거든요. 제가 찾았어요. 아버지 찾아다니며 일갈던 빚쟁이. 겨우 2명 찾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필 마지막 판에 아버지가 배신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지난 세월 아버지 빚 갚으며 죽을 똥 살 똥 사셨던 분들이더라고.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서 받아내겠다고 벼르시던데요. 그러자 친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나 싶겠죠. 감히 자기를 협박하냐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들리시죠? 올라오셔서 만나시던가 나가는 거 잡으시던가 먼저 잡으시는 분이 돈도 먼저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와씨, 이런 또라이, 이 미친. 도박판 빚쟁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사채도 20년이면 그 이자가 강남 땅에 건물 살 정도로 불었을 텐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서슬펄에서 떵떵거리던 친부가 엉덩이를 불에 댄 듯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망가거나 말거나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만만한가요? 분명 얼마 못 가 잡혔을 거고 잡힌 다음에 어떻게 되던지 그건 제 알바가 아니니까요. 끝까지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던 아빠가 사라진 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먹은 것도 없는데 속 안에 찬 것을 노란물이 나올 때까지 다 개워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놀라서 그 토사물을 다 손으로 받아내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강한 척하기만 했지 무서웠네 무서웠어. 그러게 이거사. 왜 험한 꼴 보면서 아빠를 만나길 만나. 그냥 엄마한테 맡기지. 엄마가 알아서 할 텐데. 나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거짓말을 못하나 봐. 엄마 어떡해. 손 더러워졌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뭐가 미안해.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가 더 똘똘하고 능력 있었으면 우리 딸 이런 험한 꼴 안 보게 잘 보호했을 텐데. 너 진짜 괜찮아? 저는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괜찮아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 예비 남편이 달려와 주었고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악을 더 큰 악으로 물리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새삼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정말 제 친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그 오랜 세월 전혀 티내지 않고 저를 키우며 지켜준 거니까요. 친부가 주랭랑을 친 후 며칠간 전혀 연락이 없자 엄마는 그제야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생긴 듯 했습니다. 항암이건 수술이건 다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를 병원에 넣어두고 엄마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하나 더 개통해서 엄마에게 전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나쁜 놈이 다시는 못 찾게 하려면 그게 좋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죠. 엄마가 입원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엄마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전세로 2년마다 훌훌 자유롭게 이 동네 저 동네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항암은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 결혼은 당연히 미뤘죠. 엄마가 펄펄 뛰었지만 이번에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매서운 누느라고 무조건 제 말대로 해야 한다고 우겼거든요. 예비 남편도 엄마도 깨갱.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를 제 삶에서 쫓아내고 1년 반 뒤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엄마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유,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제가 시집 가는 건지, 엄마가 시집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넘겨준 엄마를 덥석 안고 온 예식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평생 두 미녀분께, 아니, 저희 엄마까지 세 미녀분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충성! 평생 숫기 없는 서생, 새님인 줄 알았던 남편의 돌발 행동에 배를 잡고 가장 크게 포복절도한 건 시어머니였고 그 말에 또 대성통곡, 눈물바다를 만든 건 제 엄마였어요. 그렇게 제 결혼식은 눈물과 웃음이 범벅이 된 역대급 버라이어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엄마에게 제발 시집 좀 가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어요. 저 키우느라 정말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 엄마가 진한 연애 끝에 결혼식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진짜 5성급 호텔 결혼식에 꽃값만 몇 천이 나와도 다 해줄 판인데 신혼여행도 50박 51일 세계 일주 잡아줄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제 속도 모르고 이러십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아이고, 이 엄마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 좀 멋지고 번듯한 아버지감 없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